과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어색하고 무서운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노선 정해, 우리한테 압박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구한말 때처럼 AI 제국주의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HD현대의 경영 효율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팔란티어가 잘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보안 데이터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회사의 전무님, 부사장님도 모르는 것들을 팔란티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진짜 대표이사 두세 명이 아는 지혜를 팔란티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아니겠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 폭탄 전부터 이미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달러 약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는 어떻고 언제쯤 좋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좀 앞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관세 전쟁을 미국이 걸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에 더 밑단을 들어가 보면 환전쟁이에요. 환율 전쟁, 환전쟁인데, 이 환전쟁은 결국은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00빌리언이니까 과거 대비 한 40% 이상을 팔아 제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국채 중국이 던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잖아요. 이미 팔아 제낀 지 5년이 넘었어요. 수백조 원을 이미 다 팔아 제꼈고, 미국은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고, 이미 중국은 미국 국채 대신 뭘 샀냐? 금을 샀어요. 그래서 금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금 보유량 중국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금을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노력에서 최근에 미국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금이 원래 전략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도 전략자산으로 편입할래 하니까 금이 이제 약간 갈 곳을 잃잖아요. 그동안 중국이 모아놓은 금은 비트코인만도 못하나? 이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환으로 붙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관세 전쟁 지금 4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뭐 미국하고 중국이 붙게 된 거에서 깜짝 놀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은 치열하게 서로 펀치를 날리고 있었고, 이미 서로 한쪽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멍이 들어 있어요. 미국도 야, 이제 내 국채를 사갈 데가 없네. 그리고 중국은 내가 모아놓은 금 이거 똥값 되면 어떡하지? 서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단은 미국은 첨단 제조는 자기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TSMC, 현대차도 웰컴 이러면서 정의선 회장님 멋집니다. 현대 발음 제대로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저부가 가치 제조는 어느 세월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첨단 제조라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저부가 가치 제조는 어떻게 할 거냐? 중국 말고 딴 데, 동남아 아니면 남미, 멕시코 이런 데다가 아웃소싱을 해놓고, 그들한테 뭡니까? 중국 관세보단 너네가 훨씬 낮아. 그러면 그거 갖고 오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도 덜해지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나만 생각해요. 중국 거에다가 가격이 2배가 되겠네? 그걸 누가 사요? 멕시코에서 사오겠죠. 동남아가 사오겠죠. 그러면 동남아의 어떤 나라가 그걸 받아오면은 더 그쪽 GDP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선거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계속 성적표는 인사고가. 대표이사 트럼프, 미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트럼프는 내년 11월 되면은 일단 중간 고가 평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예, 여기서 그 고가 평가의 기준점이 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7, 8, 9, 10월 달에 S&P 500 지수가 중요할 거고, 그 당시의 실업률, 그 당시의 경기 침체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의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드라이브는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떻게 보면은 묵었던 체증들에 대한 거를 한 번에 떨어낸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그걸 빅베스라고 하죠. 빅베스. 큰 그 욕조에다가 한번 다 떨궈 가지고 싹 물로 씻어 보낸다 해가지고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하면 한 3분기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이건 바이든이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탓을 하잖아요. 지금 실제 그래요. 이건 바이든이 해놓은 거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년 상반기 돼서는 그게 안 통할 거죠. 그럼 내년에는
제대로 성장 추세로 만들어 놔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도 중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최악은 뭐 면하려 하거나 아니면 중국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찾겠죠. 제3지대에서. 그중에 한국도 있는 거고, 그중에 동남아도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못 받아오는 것들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계약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그건 안 사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중국 거 안 사. 그냥 우크라이나 뭐 이래저래 좀 요즘 말 잘 들으니까 화이트하우스 한번 갔다 오더니 이제 요즘 말을 잘 들어. 히토류나 좀 줘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렇게 세계의 경찰을 하고 뭐 윤리, 뭐 민주주의, 평화 이런 거를 수호하던 미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갑자기? 미국이 난 너무 싫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원래 패권 국가는 되게 흉폭해요. 대영 제국 시절에 해적질하면서 아편 팔면서 합리화시켰던 게 패권 국가야.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식민 지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고 나서 나중에 역사에다가 우리의 지배를 받은 걸 감사하게 여겨 해요. 지금 똑같아요. 왜 근데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동안은 그런 미국을 못 봤냐? 적수가 없어서 그랬어. 주적이 없으니까 뭐 딱히 내가 더러운 성깔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죠. 웨이트만 하고 근육만 키우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저쪽에 이제 중국이라는 주적이 생겼으니까 나 쟤랑 싸우는데 너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야 스탠스 정해. 너 제 편이야 내 편이야. 확실하게 하길 바래. 내 편이면 확실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길 바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패권 국가로서 패권 경쟁에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편과 아닌 편은 적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좀 어색할 수는 있어도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과거에 100년 전 150년 전 항상 약간 잔인무도한 면이 있었다. 그 잔인무도한 면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명백한 숙명, manifest destiny란 말인데, 중국은 중화사상,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중화사상을 펼치고, 미국은 manifest destiny인데 이게 거의 그래요. 옛날 대영제국 같아요. 미국은 AI로 혁신적이고 우리는 효율적인 정부를 갖고 있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첨단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배를 받거나 우리의 어떤 지배 하에 있으면 너네가 좋은 걸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성장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정부에 있느니 차라리 우리의 새로운 주가 되라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고, 서쪽으로 가니까 금이 나오고 세계 최대 금강이었어요. 예. 동쪽으로 가니까 석유. 지금 셰일가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원유 생산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미국이. PC, 인터넷, AI 모든 게 미국에서 나왔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가 되는 건 축복이지. 왜 그걸 마다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트럼프 2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최근 몇십 년간이 특별히 착했던 미국이지, 과거에 대부분의 패권을 잡았던 그 기간 동안은 잔인무도하고 흉폭한 제국주의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영국 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국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거에 대한 고민 안 하면 과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어색하고 무서운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노선 정해. 우리한테 압박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구한말 때처럼 AI 제국주의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대만은 이미 거의 그 위험한 진짜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고요. 예. 미국의 제조업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은 이제 첨단 제조가 AI와 로봇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의 숙련공도 부족하고 미국의 인건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AI로 통해서 숙련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그러면 첨단 제조가 레벨업이 될 수 있겠냐 하면은 소프트웨어예요. 제조는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거고, 이분이 넷스케이프 창업자예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원조 사람인데, 디지털 세상에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지나면서 PC 시대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죠. 소프트웨어 회사죠. 인터넷 시대 때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줘. 구글이었죠. 그리고 모바일 시대 2007년도 이거는 PC도 모두 아닌 그냥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입니다 했던 게 애플이죠. 그러니까 각 PC, 인터넷, 모바일 시대 각각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도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제조를 집어삼키게 된 거고, 이 제조업을 소프트웨어로 재정의하고 있는 회사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고, 이거를 거대한 팩토리, 무인화된 공장에서 막 찍어내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을 확 올려서 검증해서 보여준 회사가 테슬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조회사에 언제 문제가 생기고 언제 이 회사, 이 제조 공장에 새로운 제품이 나갈 거고 재고가 언제 떨어져서 언제 이 공장에 새로운 원자재가 필요한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려면 이 공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엣지 컴퓨터가 돼야 되잖아요. 엣지 컴퓨팅의 대마왕이 또 엔비디아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제조라는 카테고리에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면은 미국의 제조는 레벨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조에서 그동안 데이터가 다 분절화돼 있었어요. 누구 전에? 팔란티어 전에. 팔란티어가 한 게 뭐냐 하면은 빈 라덴을 잡고 막 이런 군사 CIA 뭐 FBI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팔란티어를 투자해도 팔란티어를 모르시는 얘기예요. 팔란티어의 매출액의 반은 제조에서 나와요. 앞으로 제조에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세상에 제조업은 그냥 제조업이 되게 많아요. 모든 게 제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거기에 데이터로 혁신을 만드는 게 최근에 3, 4년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게 재무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건 CFO가 보는 거죠. 재무 담당자는 재무만 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야. 그런데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원재료 이게 수급을 관리하시는 SCM이라고 하죠. 서프라이 체인 관리하시는 분은 이거만 또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만큼 재료를 사놨습니다. 또 판매하시는 판매 부서에서는 우리 재고가 이만큼 있고 이번에 10,000대를 팔 수 있고 뭐 수출은 얼마고 내수는 얼마고 이거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뭐 월간 회의하면 어떻습니까? 구매부서 부장님, 그리고 재고 관리하시는 부장님, 뭐 판매 부장님, 뭐 재무부장님 각자 하고 이거를 이제 대표이사가 종합적으로 보잖아요. 팔란티어는 뭐냐면 부서별로 각자 관리되는 데이터를 다 한 대로 모아요. 단순히 한 대로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별로 필요하면 재고 관리하는 데다가 IoT 센서를 갖다 붙여서 재고 관리를 사람이 안 해도 되게 해줘요. 원재료 수급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공급하는 공급사부터 우리가 받아서 물류까지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구매가 실시간, 재고가 실시간, 판매가 실시간, 재무가 실시간으로 다 돌아간다.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자원이 올라가고 멀티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게임하는 것처럼 된 거죠. 실시간으로. 이게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감으로 때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팔란티어가 없을 때는.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도 ERP는 셉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다날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따로따로였었는데 이걸 합쳐놓고 거기다가 온갖 종류의 IoT 센서와 CCTV, AI 뭐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모아놓고 이 합쳐진 데이터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스트림라인 데이터 플로우라고 그래요.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의 흐름을 완전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데이터가 융합이 된다. 데이터 퓨전. 데이터가 융합이 되면서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는 거야. 경영의 지혜가. 근데 이 지혜는 전통적인 10년, 20년 전에는 꿈도 못 꿀 만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깜빡깜빡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부장님이 이번 좀 이거 놓쳐가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 그대로 마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처럼 디지털로 다 바꿔놔.
그럼 그 공장은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야. 이 기계는 내용 연수가 10년인데 실제는 15년 정도 쓸 수 있고, 그런데 5만 번 돌릴 때마다 한 번씩 기름을 바꿔줘야 되고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데, 티피컬하게 그게 문제가 생길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뭐가 어떤 사전에 이런 징후가 있어. 센서 달아놓고 88,000회쯤 갔을 때 온도가 올라온다 그러면 야, 저 예방적으로 2만 회 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선제적으로 저 부품 갈아가지고 고장 안 나게 하는 게 우리가 라인이 스탑 안 하는 지름길이야. 그럼 이따가 교대할 때 한 번씩 딱 올스탑 할 때 그때 가라. 과거에는 어때요? 가열돼서 셧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꿈꿀 수 없는 AI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어떤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였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모든 게 데이터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대신에 로봇을 넣었을 때도 이 로봇을 컨트롤하기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다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란티어나 테슬라나 마찬가지로 무인화된 공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로봇이 중심이고, AI와 로봇 입장에서 편리한 대로 공장 레이아웃을 새로 짜요. 그래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번 이렇게 쭉 드론으로 막 촬영한 거 보면요. 전통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플로어 스타일하고는 되게 달라요. 기계가 턱턱턱턱 들어가기 편하게 해놓고 그 기계에 맞춰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거든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4명이 옆에서 붙어야 되니까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필요한, 여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야, 기계도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이야기한 이게 더 직관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재정의된 제조업.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을 집어삼킨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3년 5년 안에 이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는 원래는 몇천 명이 일해야 되는 그 플로어에, 그 공장에 지금 800명, 로봇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젠 그 사람 수도 점점 줄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을 삼킨다. 예. 그래서 버추얼 팩토리로 복제돼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되면 제조업 효율화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걸 이제 피지컬 팩토리, 그냥 전통적인 팩토리죠.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죠. 이거를 버추얼 팩토리로 카피 앤 페이스트, 복붙을 하는 거죠. 복붙을 해놓고 복붙하는 놈은 시뮬레이션 돌리면 돼요. 피지컬 팩토리를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돈이 들어가죠. 버추얼 팩토리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AI가 해주면 끝나요. 데이터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면 생산망, 물량, 수요 예측,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 재고 과잉 부족, 사전 알람, 작업장 위험 알람 등등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미국의 제조가 전 세계 어디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숙련공 이슈도 사라지죠. 얘가 숙련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숙련된 로봇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예. 옵티머스가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숙련공 리즈를 최소화하고 첨단 제조에서의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과 HD현대에서도 팔란티어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팔란티어와 손잡는 거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HD현대의 경영 효율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에어버스나 이런 데도 이제 경영 효율을 도와주고 있고. 근데 사실 이 도움을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핵심은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제조 노하우란 얘기를 하죠. 반도체의 핵심은 수율이거든요. 수율. 얼마나 똑같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똑같은 인건비, 똑같은 장비, 뭐 ASML 이런 거 뭐 사실 이 장비를 갖다 놓고 사람을 갖다 놓고 하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근데 한국이 유난히 잘하는 거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조 노하우를 팔란티아가 절대 안 갖고 간다고 하지만 진짜 그럴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글이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해 줄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여러분의 정보를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진짜 안 믿잖아요. 그죠? 카카오가 여러분의 사생활 정보를 안 들여다볼 겁니다. 검찰 조사 나와가지고 뭐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다 까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그런 거, 카톡 이런 거 다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인 반도체,
조선 정말 우리의 심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예. 플랫폼으로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팔았죠. 갤럭시 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조선소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지금은 첨단 조선의 가장 이제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뭡니까? 군수 뭐 여러 가지 계속 다 제조인데 이 제조 노하우를 뺏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잘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보안 데이터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 부서 부서장, 회사의 전무님 부사장님도 모르는 것들을 팔란티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진짜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 두세 명이 아는 지혜를 팔란티어도 알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아니겠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팔란티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좋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 비중이 높아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잘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해칭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PER이 400배라 유임하셔야 되는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어를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국의 제조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FDE예요. Forward Deployed Engineer. 그래서 현장 배치 엔지니어거든요. 현장 배치 엔지니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AI 전문가인데 현장으로 가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원래 팔란티어가 군수 미국 국방부랑 일하잖아요. 야, 저기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서 좀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드론에다가 이거를 전략에다가 심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배낭 메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고도화시켜서 지금 팔란티어가 계속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철강 회사, 뭐 자동차 회사, 기름때 묻히는 현장은 껌인 거예요. 그냥 뭐 가죠 뭐. 3개월, 6개월 있으면 현장의 비효율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부서장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네? 이렇게 여기서 누적돼 있는 데이터가 여기는 아무도 모르고 3개월 있다 분기 보고할 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까니까 나중에 받쳐보니까 여기선 재고가 놀고 있고 여기서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막 카오스야. 이거 고쳐줄게. 그리고 나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부서장들이 AI한테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한테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DE가 가서 분절화되어 있는 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데이터를 스트림라인하게 쫙 돌아가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위에 데이터가 융합돼서 지혜를 뽑아내는 그 하나의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온톨로지. 이 온톨로지 위에서 데이터 위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려 팔란티어는 이 AI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누가 보면 한 10년 한지 알잖아요. 3년. 그 3년이 언제예요? 챗GPT 나온 다음이에요. 왜 그래요? 팔란티어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만들어.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건 뭐예요? FDE, 현장에 배치된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놨어.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엑셀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훈련들을 엄청나게 했어. 챗GPT 나왔네? 오, 땡큐, 쓸게 해서 이걸 AI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3, 4년 사이에 팔란티어의 매출이 급증을 해요. 주가가 그러고 나서 그 3, 4년 사이에 한 10배가 됐잖아요. AI의 과거에 한 10몇 년 동안 준비가 된 거고, 이 AI 생성형 AI를 딱 붙이는 순간 날개를 단 거죠. FDE들이, 이 엔지니어들이 과거에는 한 10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똑같은 인간의 에너지 10만 넣어도 200이 나오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팔란티어가 지금 하겠다는 게 AI 에이전트 FDE를 만들고 있어요. 이 Forward Deployed Engineer를 사람이 이제 해야 될까? 그동안 사람이 수십만 시간을 했는데 그 노하우랑 데이터가 다 있거든? FDE를 생성형 AI, FDE가 초지능이 되면 엔지니어 수만 명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하나의 AI가 해줄 거야.
와, 그러면 이거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압살자, 제조업을 소프트웨어가 집어삼키는 선봉장이 된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설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제조업에서 종사하시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정말 저부가 가치의 팔란티어의 그냥 수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봇으로 바뀌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집어삼킨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을까 봐 이 사진을 들고 왔어요. 1981년도의 사진이고 저기 가운데 정말 애기한 20대입니다. 뭐 나름 귀엽게 생겼죠. 누굴까라고 하면 빌 게이츠예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좀 할아버지가 됐지만 리즈 시절이에요. 저 때 IBM한테 가서 계약을 따낸 거예요. 빌 게이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죠. 저 때 IBM은 빌 게이츠를 되게 무시했어요. 해봐. 지금 그러니까 IBM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삼성이고 빌 게이츠는 그냥 스타트업, 이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이 와가지고 그냥 꽁냥꽁냥 하니까 오 열심히 해봐. 판 깔아줄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써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0년대 와가지고는 빌 게이츠가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IBM은 막 몰락하기 시작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IBM의 PC 사업 부문은 레노버에 다 팔려 나갔죠. 그래서 지금 IBM PC 노트북 사면은 다 레노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종속이 되는 게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팔란티어 같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텅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조 공동화 현상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 집어삼켜지면서 우리나라의 갈 길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할 만한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생존 전략은 사실 팔란티어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판 뭐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한국판 챗GPT 이거 만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 쓰고 있는데 왜 또 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냥 플랫폼은 미국 걸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도자기 빚는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가 그나마 10위권에 10위 안에 드는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거, 인구 얼마 안 되고 자원도 아무도 없는데 가능한 건 제조를 정말 잘하거든요. 누구보다. 그 카테고리에서 1등, 2등 먹어버려요. 예, 반도체, 그죠? 폰, 뭐 다 잘해요. 의료기기도 잘해요. 예. 손끝이 살아있잖아요. 성형, 막 뭐 미용, 뭐 다 잘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뺏긴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을 수성한다. 이거는 뭘 더 먹자가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조업이 소프트웨어로 증강되는 이 현상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력으로 이 부가가치를 다 먹어야 돼요.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만큼. 왜? 일본보단 우리가 그래도 AI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 기술 측면에서 최근 10년 동안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섰어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지역의 패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 바람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제조 역량을 지켜내자. 이거는 하자는 거고. 더 나아가면 좋은 거는 아시아의 AI 패권을 장악하면 좋겠다. 그것도 모든 AI의 패권이 아니라 제조 AI, 그 제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팔란티어에서 만든 말이에요. 예. 제조에도 이제는 OS가 있다. 지금 윈도우즈나 뭐 옛날에 도스, 윈도우즈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PC에 다 깔려 있고 이 OS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제조에도 OS가 깔린다는 건데 OS가 깔리는 제조의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하자는 얘기지 더 앞서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응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진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적자 생존, 생존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제조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투자자들도 공부해야 되고 기업가들도 공부해야 되고 관료분들도 공부해야 되고 제조가 소프트웨어로 재정의되는 이 현상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팔란티어 주가 맞추자고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나라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만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거에 맞춘, 이 시대 변화에 맞춘 기업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 중견기업은 데이터를 까야 돼요. 할 게 없어요. 데이터만 오픈하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오픈한 걸 가지고 AI를 붙이고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오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이기려고 하는 건 너무 무모할 수 있어요. 바람이지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챗GPT 이기는 거 위험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잘 쓰는 사람만 있어도 돼. 그런데 제조 현장에서 거기다 CCTV 달아놓고 IoT 막 센서 5,000원짜리 막 10만 개 달아놓고 온도계 달아놓고 이 공장을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트윈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이 공장의 영업이익률을 10% 올려서 우리 버전의 우리 스타일의 한국 스타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에서 했던 그 실험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5년 있잖아요. 테슬라가 와서 우리나라 공장 다 돌리고 있을 거고 팔란티어 다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끼리 나 팔란티어 버전 4 했는데 나 버전 5 했는데 이러면서 경쟁할 거예요. 그게 좋냐 이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 한국에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네바다 사막에 갑자기 한국 공장하고 똑같이 굴러가는 레이아웃도 똑같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 대신에 비숙련공인데 AR 글래스 딱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당신은 스페인어로 막 영어도 못해도 돼요. 스페인어로 해주고 있으니까 자 5번 기계 가서 3번 버튼 누르시고 자 2분 30초 있다 저쪽 가서 저거 누르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박사학위 딴 것만큼 숙련공인 거예요. AI가 지시하니까. 그럼 삼성전자에서 막 서울대 막 컴퓨터 공학과 나오고 막 반도체 전문가들 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란.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은 안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 GDP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한 표 걸겠습니다. 지금 현재 AI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을까요? 참 이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야놀자랑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야놀자가 AI 회사예요. 그래서 레저 산업 되게 이게 이제 뭐 제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레저 산업에서 데이터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에 약간 팔란티어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김종윤 대표가 이제 이수진 의장님이 영입을 해왔잖아요. 구글에도 있었고 맥킨지에도 있었고 근데 이분의 전공으로 했던 그 분야가 IoT AI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놀자의 이 호텔하고 뭐 펜션 막 숙박 매니지먼트에다가 다 도입을 한 게 지금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에서만 솔루션으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대요. 글로벌 매출이 늘고 있대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쓸모가 있어졌다는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했을 때 여사님들이 청소하시는데 빼먹었어. 뭐 이렇게 수건을 안 갖다 놨거나 뭔가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IoT 센서로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텔 관리하시는 분이 여사님 저기 307호 가가지고 깜빡하신 것 같아요. 매니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똑같아요. 여기도 인벤토리 뭡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 방이 인벤토리죠. 그 재고니까 방을 잘 해줘야 되고 방이 매칭이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잘 하려면 비품이 있어야죠. 비품을 사는 건 서플라이 체인이죠. 똑같아요. 근데 이걸 다 AI로 이렇게 데이터를 팔란티어 한 것처럼 흠없이 쫙 스트림라인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곳곳에 M&A를 더한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숙박 레저 쪽에서는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지향점은 데이터가 잘 흘러가게 해서 이걸 효율화시킨다. 팔란티어의 정신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제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한 이제 미스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송파구에 있는데 이 회사 창업한 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매출이 팡팡 나와요. AI로. 하는 게 뭐냐? 시멘트 회사 있죠? 시멘트 회사 생산 공장 가면 되게 위험해요. 이게 작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수칙 맨날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군들 뭐 어떻게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더 해요.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여긴 실시간이에요. 데이터로. CCTV, 센서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라인에 작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CCTV로 위험을 감지하고 센서는 뭐예요? 진짜 선을 넘었어. 여러 가지가 되면 아예 작동 명령도 하는 거죠. 이제 스탑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중대재해법이 있죠.
사망 사고 나고 막 누가 불구가 되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감옥을 가요. 형법이 형법.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건데 AI가 매일 안전 레포트를 적어줘요. 여기에도 누가 들어가요? 챗GPT 군이 들어가죠.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3번 라인에서 김아무개 반장님이 안전수칙을 2번 무시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몇 번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고 조치를 문자로 날려드렸고 그분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캡처 딱 떠가지고 레포트에 넣어놓으면은 대표이사님이 마음 편하겠죠. 오늘도 난 내 일을 했구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포인트가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3명, 4명이 붙어도 그걸 못해요. 사람 아무도 필요 없죠. CCTV 센서 데이터 분석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쓰리라는 회사는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지금 매출 올해 상반기 10억이 넘어가고 올해 한 2, 30억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설립한 지 2년 만에 순이익도 날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들 절대 그런 거 어렵잖아요. 맨날 뭐 손에 한 5년 동안 나오고 그다음에 돈 벌 거예요. AI 시대가 되니까 사람 몇 명 없이도 돈을 20억, 50억 벌 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축산업에서 돼지 목도 따고 돼지를 반으로 가르고 내장도 꺼내는 로봇 하는 회사가 로보스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비상장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저희가 투자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벌써 투자 대비 기업 가치가 25배가 올랐어요. 예, 30몇 억 밸류에 투자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은 이 회사는 도축하는 거를 사람 없이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도축 업계에 뭘 하고 싶냐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같은 거를 이 도축 업계에서 만들고 싶다. 뭐 설마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일단은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기가 팩토리로 전 자동화 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팔란티어스럽게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스럽게 그런 혁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로봇팔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AI가 더 중요해요. 공전 전체를 AI로 분석을 하고 이 돼지가 목을 어떤 각도로 잘라야 되는지는 판단이죠. 이미지 봐야 되는 거죠. AI가 훨씬 중요해요. 뭐 요즘 로봇 팔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시키는 걸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타원형으로 잘라야지 목살이 이렇게 살아남아. 왜? 한국 사람은 목살에 환장하거든. 목살이 제일 비싸.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1인당 돼지고기 소비율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삼겹살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도축 로봇, 돼지 도축 로봇, 프랑스, 유럽 막 세계로 수출하자. 이게 지금 저 회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 회사가 그런 식으로 팔란티어 테슬라스러운 혁신을 비록 되게 작은 영역이죠.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돼지 잡는 거 전 세계로 따지면 그 수십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하기 싫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되게 그런 거는 이제 그 백정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터부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도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한들 그래서 그래요. 장난으로. 대표님 저희 회사 실사요 10시쯤에 밤 10시쯤에 오세요. 피가 막 무섭죠. 네. 아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면 좋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로봇은요 AI는요 어디서 더 빛을 발하냐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더러운 거, 위험한 거, 기피하는 거 이런 것들의 로봇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근데 한국 기업이 은근히 이렇게 잘하는 영역들이 하나씩 나온다. 희망찬 거죠. 뭐 해주면 됩니까? 응원해주면 되는데 응원만 하면 안 돼요. 대기업, 중견기업 어떻게 해요? 와서 한번 해봐. 너 돼지만 잡지 말고 그 기술로 와가지고 우리 화학공장, 우리 공장에서 뭐 딴 거라도 해봐. 딸기라도 따봐. 그래서 지금 딸기도 따고 있어요. 왜냐면 돼지를 잡으니까 이 미세공정 다 이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도 한번 따봐 해가지고 지금 그 농진청인가에서 요청해서 그걸 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 배터리 분해 이런 것도 이제 위험한 작업들을 대신하는 일을 한다 해서 지금 원래는 도축 로봇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바꿨어요. 회사에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 회사 이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정형화된 일이 아닌 걸.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K 팔란티어는 한 회사가 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풀뿌리다. 우리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아이언돔인 거죠. 그럼 팔각형 타일 하나씩. 나는 조선소에서 용접할 거야. 나는 화학 공장에서 안전을 책임질 거야. 나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안 굳게 할 거야. 나는 돼지 도축하는 영역에서 로봇하고 AI를 해가지고 팔란티어의 공습에 막아낼 거야. 그럼 이런 기업들이 100개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AI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거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침공해 들어오는 특히나 제조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조업의 AI를 갖다가 줄게 하면서 달콤하게 우리의 핵심 역량을 뺏어가려는 그런 침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나 펀드나 거의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과거 역사와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오싹한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고 우리가 AI 제조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 멍하니 있다 보면은 우리의 30년 후 후손들은 참담한 경제적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위기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논란스럽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영상을 보시는 저희 민초들이 스스로 동학농민 운동 하듯이 AI 독립 만세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 최소한 팔란티어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 만나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공부 좀 하자 우리. 근데 여러분도 함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